자, 이제부터는 정치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80% 찍어달라. 서문시장을 달군 홍준표 후보입니다. 저희 목에 좀 핏대가 세운 거 보니까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양강 구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홍준표 후보일까요? 대구 대첩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어제 서문시장 유세 열기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꾸며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내가 뭘 하다? 저거 구름 잡는 놈이다. 신문에 안 났다 그거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 저희 아버지가 현대 조선소에 그 이제 밤에 야간 경비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어. 세상이 왜 이래 불공평하냐? 그 DK는 원래 화끈하지 않습니까? 30몇 프로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말이 안 되죠? 70%! 박근혜 할 때만큼은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한테 80%만 모아주면 홍준표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어제 분위기가 좀 남달랐나 봐요. 저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캠프 측은 3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경찰 주자는 15,000명. 어쨌든 15,000명이라도 꽤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건데 김성화 평론가님. 이 양강구도 홍준표 후보가 무너뜨린 겁니까?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른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되는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닥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종의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알밤 털기 전략이에요. 알밤 털기요? 네. 지금 그동안에 보수 후보를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중도나 안철수 후보나 또 보수 후보라 할지라도 유승민 후보 쪽을 자꾸 쳐다봤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론도 같이 붙고 또 지금 지난 이제 4차 토론회, TV 토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보수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TK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실감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가 분위기를 좀 맞춰가면서 그쪽 지역 민심을 좀 다독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좀 위로를 받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TK 민심이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그렇고 좀 변화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좀 나오지 않았나. 보니까 대구 TBC 방송 지지율 보니까 이겼어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종훈 박사님 사실 저게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1위를 한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TK에서 밀어주면 청와대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기 이른바 초기 자본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앗이 돼서 조금 더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말씀이시죠.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지금 31% 받은 거 지금 불만족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연설 내용 보면 아니 화끈하게 밀어줘야지 30%가 뭡니까 지금 이거 80%까지 밀어주면 저 청와대 갑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농담이 지금 진담이 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상 외로,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외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지금 뒤에서 바람몰이를 좀 하는 형국인데,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1차 어찌됐건 한계치가 그러니까 한 15% 정도 선이라고는 보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서 15%를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의외로 또 이쪽으로 바람이 또 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최근에는 좀 하게 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본인한테 달라 뭐 이 얘기입니다. 아직 10일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건 조금 분명해 보여서 그 진원지인 현장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취재본부 이건효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대구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봤어요. 홍준표 후보의 반응, 열혈 환호를. 지난번 방문 때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TK에서 요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들을 합니까? 홍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선 지 오늘까지 7번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데요. 예. 그 이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은 많이 감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홍준표 개인에 대한 어떤 경쟁력, 이거와 좀 별개로 안보라든지 어떤 이런 한반도, 그다음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아하. 그 다음에 또 국정농단 이 큰 사태가 이제 좀 과거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옛날에는 굉장히 그 반감이 심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좀 줄어들고 하면서 홍 후보에 대한 상승 효과를 좀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본부장님 이제 잠시 뒤면 안철수 후보도 대구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어차피 보수층은 나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좋지만 지금 TK 민심이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어떤 세 가지로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한 30%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예.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게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지지가 높았을 때 50% 가까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양강구도가 됐고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그 양강구도 좀 깨지면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좀 뭐랄까 이 TK한테 좀 깊은 신뢰를 못 주는 것 같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개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감으로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만 예. 비호감을 이제 좀 보기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자유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 그다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홍 후보가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면 안 후보는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걸 심어주고 있어서 자꾸 소위 말해 숨은 보수층의 표가 결집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민심을 좀 직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건효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였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홍준표 위원장님 좀 네. 홍준표 후보가 잘해서라기보다 7차례 가면서 많이 뭐 본인이 길도 닦아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한 달 동안 명확히 하는 거 없기 때문에 반사이익이다라는 대구 현장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보면 사실 TV 토론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4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이 일어났는데 홍준표 후보가 보면 처음에 이제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TV 토론을 통해서 좀 농담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비호감 정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수층들을 특별히 겨냥한 이야기들, 특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사형제 문제라든지 또 안보와 관련된 문제, 햇볕 정책, 그러니까 보수층만 겨냥한 문제. 하여튼 뭐 이 한 사람만 보고 뭐 팬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보수층만을 겨냥했던 그런 어떤 특정화된 이슈를 갖다가 잘 이슈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TK에서 바람은 뭐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예. 문제는 이 바람이 과연 이제 수도권까지 상용할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저는 관건이 있다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동안 여성 비하 발언에만 이게 반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TK 정서와 또 이제 수도권 정서는 좀 다르고 이 정서가 올라오려면 조금의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TK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막 누구 찍어라, 뭐 누구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 저도 뭐 고향 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보면 어쨌거나 홍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어쩌나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 올라가지만 결국 이제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치열할 것 같아요. 이
그러고 보니까 돼지 흥분제 논란은 쏙 들어갔네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이제 간명한, 이제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던져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으로 그 인기 비결 한번 짐작해 보실까요? 당신 집권하면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좌파 정부라서. 그래서 내가 돼야 된다. 박지원 씨가 임명제 안 한다고 했죠. 사람하고 임명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철수가 되면 자기는 초대 평양대사라는 평양대사라는 게 뭐냐? 북한이 고려 연방제를 할 때 우리 서로 대사교환을 하는 겁니다. 고려 연방제라는 게 또 뭐냐? 이게 북한이 한국을 접하기 위한 대남 전술 전략으로 내세운 게 고려 연방제입니다. 남는 거는 4번이 좀 남는데 4번은 그게 좀 그렇죠.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도 배신했죠. 어제 얘기였네요. 이제 단순 간결한 건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시원하다. 또 네. 한편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많은 게 사실인데 이런 각종 구설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또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말만 던졌기 때문에 스트롱맨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밑바닥 정서하고 결합될 수 있는 무언가의 장치들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는 이 레드넥 보수주의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 남부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땡볕에 자꾸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벌겋게 이렇게 익어가지고 그런 층들을 자꾸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언사를 하고 있고 뭐 막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언가를 그 심리를 꿰뚫고 자꾸 자극을 하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뭔가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면 홍 지사 이불을 통해서 나오면 굉장히 감명해지고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논란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오히려 굉장히 좀 시원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그 시원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게 보수적인 장치들, 예를 들면 좌파 얘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정교제 얘기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떤 친북 문제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적 정세에 그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넣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떠났다가 그래도 저 둥지, 내 둥지는 적인데 하는 자꾸 쳐다보는 심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비호감도를 지금 보수의 어떤 회귀 본능이 자꾸 덮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수들이 점점 홍준표 후보 쪽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단순 간결하긴 합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이게 정책적으로 깊이가 없어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뭐 가족의 힘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통시장에 가면 홍준표에 대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혹시 홍준표가 안 될까봐 장사도 안 되는 그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나와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꼭 되라고 힘내라고 얼마나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면 그 힘을 저희 남편한테 다 가져다가 부어줍니다. 이게 후보들 이제 부인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후보들과 좀 비슷하고 좀 닮아가는 느낌도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 이 이순삼 여사는요, 전면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돼지 발정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이제 전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집에서 설거지 잘해요. 그 여성비하와 관련한 그런 그 논란 부분을 이제 부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고, 사실은 그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성추문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 딸 이방카가 나서가지고 불을 확 끈 그런 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전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수 전략 플러스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의외로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무상 시리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 포퓰리즘 이제 공격을 이제 많이 받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지금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값 4,500원으로 올렸는데 2,500원으로 도로 내리겠다. 더하기 지금 유류세 절반으로 맞아요. 인하하겠다.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휘발성이 사실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재원 조달 얘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감되는 그런 공약을 오히려 지금 진보 후보에 비해서 지금 이 홍 후보가 먼저 앞장서서 이런 걸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약간의 그 뒷심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물론 네. 홍 후보의 말이 굉장히 선명하고 귀에 잘 들어오긴 하는데 지지층 결집 말고 확장성을 가능하다. 저희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그 잠자고 있는 보수 또 어떤 짐 나간 보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뭉치는 데는 일정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대구 경북에 있는 뭐 지사와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선거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예. 또 특히 이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2천만 명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 수도권에서 했던 그 전략들 이렇게 이제 통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홍 지사의 어떤 저런 전략은 물론 대구 경북에서 선전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지지율 회복 이거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당선권까지 겨냥할 것인가 이건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당선까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한 지금 때문에 지금 이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그런 걸 잊혀져가는 측면이 사실은 근데 그 선거에 대한 다시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본다라면 왜 조기 그렇죠. 대선하는 이유?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어떤 문제 또 친박의 문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기존의 탄핵에 대한 촛불 민심에 대한 이제 그 거부 정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이 확장성의 문제에서만큼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확장성의 한계를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체감할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좀 화면 한번 보시면 이 보세요. 버릇없이 이 말싸움은 뭐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 뒷얘기를 두고 최인현 변호사님 나이는 뭐 호적상에 홍준표 후보가 늦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사시기수가 홍준표 후보가 뭐 이 사시기수 논란도 또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른바 그 민증 까자 했을 때 그 주민등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1953년생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954년생으로 해서 한 살 정도 문 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뭐 머리는 희끈희끈한 게 홍 후보지만 문 후보지만 사실상 홍 후보가 더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게 나이가 알고 봤더니 오히려 문 후보가 오히려 연세가 그 많았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 했더니만 홍 후보는 실질적으로 호적이 늦어서 그런지 나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있는데 많이 들어볼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 같고 사법연수원 기수로 했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2기 앞섭니다. 사법연수원 12기시고 그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14기인데요. 선배네요. 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연세로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문 후보가 나이가 조금 많고 연수원도 2기수 맞는 것은 그 사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홍 후보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뭐랄까 약간 더 연로한 이미지 이것 때문에 더 문제됐던 것 같습니다. 반말 뭐 논란도 있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사회생활하면서 한두 살 정도 차이는 아시잖아요. 남자들 그 사회생활 할 때 뭐 한두 살 위 아래 이런 정도는 그냥 뭐 속된 말로 맘먹고 지내는. 근데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예. 근데 군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두 살 있어도 그냥 가서 서로 내리시면 결국은 한두 살 이런 건데 결국 평소 때는 서로 같은 법조인이고 서로 친하게 지내가다가 이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놓고 이제 감정 싸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하고 또 아닌 사람은 또 반대급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열한 홍준표 후보의 약진에 가장 긴장할 후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TK로 간다는데요. 누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보 불안한 후보는 국민 생명 못 지킵니다. 국민 재산도 못 지킵니다. 이번 대선 안보 불안한 후보 당선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지율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20%포인트,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진 걸로 나왔는데요. 이게 뭐 그 정도까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는 뭐 아직 바닥 정서를 우리가 그렇죠.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요. 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앞서 제가 알밤 털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 밤나무에 가가지고 알밤으로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가가지고 지금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래서 자기 쪽으로 떨어져야 될 알밤을 막 주워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이제 사실은 단일화 논란에 덫에 빠진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처음에 이 바른정당으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후보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단칼에 빡 끊고 나갔어야 되는데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독이 됐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2강 구도였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약체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요. 단일화 논란은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진다 빼고 난 다음에 나오는 논란이에요. 거기서 좀 안철수 후보가 좀 휘청거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일종의 홍준표 후보는요, 우리 학창 시절로 보면은 껌 좀 씹던 형이 성공한 형 같은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형들 막말 던지는 것 같지만 왠지 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어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홍카콜라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한 형아처럼 보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아가고 예.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약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답변은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안철수 후보의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 오늘 또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 품에 안겼습니다. 화면 보시죠. 3차 TV 토론을 보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저의 입당이 김종인 대표님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김종인계라고 불리는 그 최명길 의원이 안철수 후보 품으로 갔다. 이거를 위원장이 그냥 네. 뭐 한 명이 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건 아니잖아요. 일단 뭐 김종인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 탈당했을 때 유일하게 따라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최명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두 분이 항상 이제 함께 다녔고 또 함께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최명길 의원의 입당 자체는 뭐 김종인 의원과 함께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종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어떤 또 당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시기가 늦은 감도 있고 또 본인도 아마 이제 과연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확신도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거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최명길 지금 의원의 입당은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의석 면에서는 뭐 이제 40석을 다시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명길 의원이 이제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TV 토론 같은 경우에 지금 3차 TV 토론에서 상당히 좀 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밀리는 걸 보고 왔다. 뭐 이런 그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좀 답답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TV 토론 하고 난 다음에 최명길을 만났었는데 그 TV 토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자기가 봤을 때 이건 너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걸 좀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지역과 서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했던 정치적인 그 전망을 본다라면 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당을 일단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김종인 전 대표도 어떤 시점에서 선거 전에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거치 문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한다라면 저는 뭐 들어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저 후보를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 열세 빌리니까 본인이 좀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에 좀 약진을 해봤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번 주말에 본인 작은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세 때문에 이 작은 아들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본인 지지율에 살을 걸었는데 어떤 흐름이 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